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직접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고 오늘은 도매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모두 뭐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한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뭐 BPI는 이제 기본적으로요. 그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릴라이하기가 좀 쉬운 자료가 아닌 걸로. 변동폭이 크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 월별 나타나는 어허. 그 출렁거림이 크기 때문에 어떤 정책 결정이나 앞으로의 방향을 보는데 그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아하. PPI. 아무래도 도매 물가이기 때문에 생산자 네, 물가에서 그 어느 한 큰 게 움직이면 갑자기 변화가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역시 소비자 물가는 워낙 그 안정적으로 움직여서 이제 CPI 쪽을 조금 더 저희들이 그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CPI 어제 나온 거 봐서는 그저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많은 그 신문들이 뭐 몇 년 뭐 2년 얼마에 제일 낮은 숫자다라는데 그것은 약간 좀 미스리딩한 그런 느낌이 있고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더 관심을 보는 것은 월별 변화폭이거든요. 근데 월별이 0.4였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단순 산수로만 계산하면 앞으로 0.4%씩 월별 올라가면 1년에 거의 5%. 4.8%. 그렇죠. 네. 그러면 아직도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에 비하면 높다. 높아요. 그래서 지금도 CPI만 봐서는 방향을 잡기가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자꾸 강조하는 아직도 미국 경제의 리스크는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높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부합한 결과가 어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어제 결과 가지고는 연준의 방향에 어떤 방향으로도 올리느냐 정지하느냐 낮추느냐 어떤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그런 밋밋한 CPI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고무적이었던 것은 지금 가장 그 민감하게 운영하는 분야가 식품 분야예요. 네. 이 식품 쪽의 물가가 2달 연속 변화가 없었다. 네, 이것은 상당히 그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식품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서민들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식품 가격이 2달 연속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은 네, 이제 네. 그쪽에서의 인플레이션이 많이 좀 진정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제 반대로 조금 부정적이었던 것은 주거비가 아직도 좀 올라가는 폭이 높다. 그래서 이 주거비 쪽은 좀 어렵다는 건데 주거비는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식품은 바로바로 나타나는데 주거비는 보통 시차가 뭐 9개월 한에서 1년 반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이유가 간단합니다. 주거비는 사람들이 매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한 번 하면은 이제 아파트만 오래 렌트 가죠. 가시는 분 뭐 1년은 계시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바뀔 때에 가격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주거비 변동은 지금의 0.6%가 올랐다는 것은 사실은 한 7, 8개월 전에 숫자를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거비 부분이 조금 낮춰지면은 이제 CPI도 낮춰질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정도여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물가 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이 크게 뭐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 우려할 만한 수준의 그런 고비는 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어요. 지금처럼 그 연준과 네. 그 금융시장의 의견이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참 드물거든요. 네. 금융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6월에 정지 내지는 0.25 인하 예. 그리고 금년 말까지 0.25%포인트 포인트를 3번은 낮출 거다는 게 지금 금융시장의 가장 그 대세적인 전망이고 연준은 꿈을 깨지 마. 꿈을 깨라. 우리는 금년은 마찬가지고 2024년도 초까지도
현재 올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유지가 할 된다. 거다라는 입장이어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좀 드문데 뭐 정말로 이것은 뭐 어느 쪽이 맞다를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이 맞느냐 아니면 시장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뭐 알 수 없는데 연준은 이런 점은 있어요. 연준은 실수할 각오를 하겠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이어가지고 계속 긴축을 하고 있어서 경제가 더 나빠진다 하더라도 그 실수를 각오한다는 입장이 지금 연준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시장이 보는 방향이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책 결정은 연준이 강경하게 나가는 쪽으로 갈 거다 하는 쪽이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행 뭐 위기였다, 뭐 은행 몇 군데 문을 닫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사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지나갔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연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연준도 단서를 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나타난 은행의 문제들은 좀 특수한 은행 상황들이었다. 그러니까 뭐 좀 특별한 구조를 가진 은행들이 문제였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위기가 그것이 은행권 전체로 퍼지는 위기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입장인데 지금 연준이 이제 그저께 발표한 자료가 뭐가 있냐면은 은행의 대출 고위 관리자들의 설베이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은 대출이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문을 닫은 이후에 대출이 급격하게 줄었느냐면 줄질 않았어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수요는 급격하게 줄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론을 하겠다는 그 상업용, 그러니까는 사업자 대출에 있어서 수요는 급격하게 줄었는데 은행의 사업자 자금 대출이 그렇게 줄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머뭇거리는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얘기네요. 지금 결과를 보면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자료는 또 뭐냐면 기준을 올렸냐. 그러니까 대출을 좀 강화하겠다. 좀 까다롭게 하겠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은행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답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두 개가 일치가 되냐면 대출 결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 3월에 대출이 나간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결정과 심사 과정은 이미 2월, 1월에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진행이 됐고 이제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을 중심으로 한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대출까지 기준이 강화된 것에 따른 대출이 좀 주는 것은 아마 이제 4월, 5월이 돼야지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사업자 대출이 그렇게 예상만큼 줄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연준이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아직 모르겠다. 그러니까 은행권의 그런 파산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몸살이기를 해가지고 대출이 많이 줄게 되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충분히 있다. 그게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은행이 대출 줄이는 게 심하게 나타나면 우리가 긴축하는 부분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게 지금 연준의 그 여기도 입장입니다. 지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쓰셨어요. 요즘 좋은 레이트를 받으려면은 크레딧 스코어가 780 이상은 돼야 합니다. 예전에는 740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주택 융자도 조건들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은행이 조금 자꾸 어느 정도의 그래도 좀 조건을 좀 강화하면서 강화하고 브레이크를 있죠. 걸긴 건다는 얘기네요. 네, 거는데 한 가지 조금 그 이 댓글 주신 분의 그 포인트를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 재미있는 현상은 지금 소비자 금융은 늘고 있어요. 소비자 금융은 늘고 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몰기지는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난 한 2월까지 몰기지가 급격하게 줄었었는데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몰기지 금리가 많이 내려갔어요. 한 7.13%까지인가 올라갔다가 요즘 한 6.48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로 줄였냐, 그러니까 몰기지가 좀 활성화됐냐면 올해 1월, 2월에는 그 전년 동기 대비 재융자가 한 80% 이상이 줄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44%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물론 아직도 훨씬 줄었지만 많이 줄었지만은 줄은 폭이 상당히 적어졌다. 네,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몰기지 금리에 대해서는 좀 컴포터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쪽은 살아나는데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지금 상당히 좀 두려워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좀 나눠져 있는 현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라면은 우리끼리 그냥 하는 얘기, 상업용 부동산이 점점 위험해져, 그 부분에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암암리에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진짜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괜히 하는 말들인가요?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명한 경제학자, 네. 그다음에 우리의 그 투자의 귀재이신 워렌 워렌 버핏 버핏. 이런 네. 부분도 이제 얘기를 언급을 하시고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점이 상업용 부동산은요 크게 한 5개로 나뉘어요 종류가. 예를 들면 아파트먼도 상업용 부동산이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리테일 센터, 어허. 쇼핑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네. 그것이 또 다른 부류고 어허. 또 창고가 있죠. 어허. 그다음에 사무실이 있죠. 예. 네. 그다음에 특수형 건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스스테이션 아, 이런 경우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또 다른 부류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오피스 건물은 팬데믹 이전에도 나빴어요. 이전에도 나빴다. 나빴죠. 네. 그리고 팬데믹 때 더 나빠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무슨 추정을 할 수 있냐면 은행들이 오피스 건물에 대출을 할 때는 그 상태를 기준으로 대출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 건물이 공실률이 10%였는데 이게 5%로 낮아져 가지고 너무 좋았다. 그때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오피스 건물을 많이 대출을 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공실률이 굉장히 올라가 버렸다. 네. 이러면은 은행권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죠. 심각하겠죠. 근데 공실률이 높았는데 그 높은 상태에서 대출을 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낮은 기준으로 대출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은행들이 그걸 모르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의 파장이 그렇게까지 크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지금 가장 그 문제가 된다면 심각하게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창고 웨어하우스 쪽이에요. 웨어하우스. 그쪽은 팬데믹 이전에도 좋았고 팬데믹 때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이 많이 커지면서 예. 아마존이 거의 뭐 이 미국 전체의 웨어하우스 쪽을 다 잡아먹다시피 했고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면은 그쪽은 파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피스 건물하고 리테일 건물들은 어차피 팬데믹 이전에도 나빴고 그 이후에도 더 나빴고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은행권의 문제를 일으킬 만큼의 심하게 되겠느냐라는 점에서는 이제 그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닐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가 심각해지려면 지금 웨어하우스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고서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또 반대 시각도 있으니까 네.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상태다. 네. 나쁜지 모르고 있었는데 당하면 굉장히 문제가 크죠. 네네. 근데 이미 나빴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지금 뭐 판단하기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은 공실률이 높잖아요. 오피스 건물들이 공실률이 높은데도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러면 공실률 퍼센트가 높으면 은행하고 거래할 때 그게 좀 불리할 텐데 차라리 가격을 낮추고 공실률을 낮춰버리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가격 탄력성 얘기인데요. 네. 공실률이 이제 아주 너무 좋으신 질문이세요.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이 네. 어느 정도 가격대에 이르면은 이게 이제 그 그림으로 그리면 저희가 수요 공급 곡선을 그려보면은 예. 가격이 아무리 낮아져도 수요가 안 일어나는 단계가 있어요. 그렇겠죠. 아, 네. 네. 그 다음에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수요가 있는 수요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선에서 이제 이루어지면은 그게 수요 공급선에서의 변동이 발생을 하는데 예. 지금 사무실 임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을 낮춰도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면은 랜로드 입장에서는 이것을 낮춰가지고 테넌이 늘어나면은 전체의 그 들어오는 돈이 늘어난다는 기대를 해야지 가격을 낮춰주는데 가격을 낮춰도 공실률이 별로 안 낮아진다. 그러면 괜히 가격을 낮추면 기존의 테넌트에 대한 렌트까지 낮아져서 더 나빠질 수도 있죠. 그렇죠. 기존의 테넌트.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
오피스는 그런 면에서는 거의 바닥까지 가 있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그런 점에서 왜 가격을 안 낮추느냐 이제 이런 점을 하는데 반대로 아파트만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지금은 굉장히 핫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줄어든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렌트를 낮춰주면은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시장이에요. 그렇겠죠. 그런 그렇죠. 경우는 가격 변동이 꽤 있을 수 있는데 예. 지금 오피스는 그런 시장이 지금 아닌 상태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도 윌셔길의 오피스 렌트비가 정말 여전히 비싸요.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들어오잖아요. 어거지로 우여부여 할 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격을 조금만 낮춰주면은 네. 적어도 좀 더 입주할 사람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해보는데 네, 네, 네.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니 오늘 아침에 발표된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26만 4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1년 반 만에 가장 많은 수치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좀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 한 3개월간 보시면은 음. 그 신규 실업 수당 청구건도 지금 뭐 굉장히 변동폭이 큽니다. 맞아요. 네, 근데 26만이면 아직도 아직도 좋은 팬데믹 건가? 전에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음. 아직도 괜찮은데 이제 고용 지표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둔화하고 있어요. 네, 둔화하고 있어서 지금 연준은 아마 금리를 낮추겠다고 나오는 시점을 어디라고 거의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실업률이 4%를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지금 3.4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지금 뭐 실업률이 좀 나빠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빠지지가 않네. 네, 안 나빠지고 있으니까 연준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이거 걱정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어서 맞아요. 오늘 신규 실업 수당 청구권은 뭐 그렇게까지 뭐 큰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